어느 집에나 꼭 있는 오메가3 영양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집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오메가3는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오메가3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뉴스에서 심방세동 위험이니 부정맥이니 하는 무서운 말이 나오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죠. 하지만 걱정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내 몸에 맞는 복용법을 아는 거예요. 약국 진열대에 질비한 영양제도 제철 생선도 모두 내 편으로 삼을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부터 심방세동 위험 증가 문구를 넣으라고 했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유럽의약품청이 고용량 오메가3 하루 4000mg 이상을 35년 넘게 드신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살펴보니 심방세동이 약 12%가량 더 생기더라는 연구 결과를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용량으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 있어 경고를 붙인 것이지, 일반인이 하루 1000에서 2000mg 정도 챙겨 먹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심장병이 있는 분이 고용량을 몇 년씩 드실 때 조심해 달라는 문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오메가3를 먹으면 심장이 무조건 빨리 뛴다거나 피가 묽어져서 큰일 난다는 얘기는 과장일까요? 실제로 의사가 고용량이라고 부르는 선은 하루에 4000mg 정도부터예요. 생선 캡슐을 2알, 3알씩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1000에서 1500mg 선이기 때문에 심방세동 같은 부작용이 극적으로 늘었다는 보고는 거의 없어요. 다만 이미 부정맥 진단을 받았거나 심혈관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복용량을 1000mg 아래로 낮추고 36개월마다 심전도 검진을 받으면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출혈 위험도 자주 거론돼요. 오메가3는 피를 살짝 묽게 만들어 혈전이 들러붙지 않게 돕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이 항응고제나 아스피린과 겹치면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길어질 수가 있겠죠. 복용 중인 양이 있다면 시각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약 2400mg 이하, 심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1800mg 이하로 맞춰주시고, 수술이나 치과 발치가 예정돼 있다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3에서 5일 정도 전에 잠시 중단하시면 거의 문제없이 넘어가죠. 약효가 끊길까봐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오메가3는 약이 아니라 지방산이기 때문에 며칠 쉬어도 몸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알러지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예전에 생선 먹고 두드러기가 올라오셨던 분이나 새우나 조개 알러지가 있는 분은 캡슐을 드신 뒤 입술을 붓는다거나 피부가 간질간질하다면 즉시 중단해야 돼요. 다행히 알러지는 매우 드물고 캡슐 껍질에 쓰이는 젤라틴 때문인 경우도 있어서 식물성 캡슐 표시가 된 제품으로 바꾸면 멀쩡해지는 사례도 많아요. 그래도 처음 드실 땐 하루 한 알만 일주일 정도 관찰하셨다가 이상이 없을 때 본 용량으로 올리시면 안심할 수가 있겠죠. 위장장애는 어떻게 할까 봐요. 비린내에 이 속이 메스꺼워서 못 삼키겠다, 드시고 나면 트름할 때마다 생선 냄새가 올라온다, 혹은 설사가 난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앞침 밥숟가락 세어가며 드실 때 캡슐을 같이 삼키시면 담즙산이 충분히 분비돼서 흡수율이 좋아지고 역한 냄새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도 속이 불편하면 냉장 보관한 엔터리 코팅 제품이나 알약이 아니라 액상 트리글리세리드형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위가 아니라 장에서 터지도록 코팅돼 트름 냄새가 덜하고 흡수 과정이 조금 더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임신 중이신 분들은 DHA가 태아 두뇌를 발달을 돕는다고 해서 챙겨 드시잖아요. 다만 출산 예정일 한 달 전부터는 지혈 시간을 고려해 중단하라는 권고가 많아요. 산모 검진 때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36주부터 쉬었다가 산후조리를 가서 다시 시작해도 전혀 늦지는 않아요. 여기까지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면, 이제부터는 오메가3가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해주는지, 왜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혈관 청소부 역할이에요. 오메가3의 EPA 성분은 혈소판이 덩어리를 이루지 못하게 혈전을 예방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살짝 올리고 LDL은 낮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때를 줄여주죠. 덕분에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통계적으로 약 10에서 25%가량 낮아졌다는 대형 연구들이 많아요. 둘째, 염증을 장대우는 소방수 기능이에요. 관절이 뻑뻑하고 부었다가 날씨 풀리면 괜찮아지는 변덕스러운 통증,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만성 염증, 장 속이 더부룩한 증상, 모두 조용한 염증이 원인일 때가 많아요. EPA, DHA는 염증 매개 물질의 생성을 막고, 이미 만들어진 물질은 빨리 분해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겸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비염, 천식에서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죠. 셋째, 뇌건강. 뇌세포막의 20% 가까이가 DHA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방산이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딱딱해져요. 신호 전달이 느려지겠죠. DHA를 충분히 공급하면 세포막이 말랑말랑해져서 전기자극이 매끄럽게 오가고 염증성 단백질이 줄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가 쌓이기 어려워져요. 하버드나 옥스포드 등 여러 대학 연구에서 노년층이 하루 1000mg 이상 DHA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기억력 저하 속도가 20에서 30% 정도 완만해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겠죠. 넷째, 눈, 피부, 정서까지 두루 챙기죠. 안구건조증은 눈물층의 기름막이 약해져 수분이 증발하면서 시작되는데, 오메가3가 그 기름막 원료를 보강해줘 시린눈, 모래알갱이 같은 이물감을 덜어주죠. 피부에서는 수분 증발을 막고 염증을 낮춰줘 건조함이나 잔주름, 홍조가 줄어든다는 실험도 여러 나왔어요. 우울감 완화 연구도 흥미롭고, DHA가 신경전달 물질의 재활용 효율을 높여 세로토닌과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더 오래 작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가벼운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있는 노년층에는 기분이 안정됐다는 보고가 늘고 있어요. 이처럼 좋은 점이 많지만 그렇다면 무조건 영양제로 먹으면 되겠네 하고 결론은 서두르긴 일러요. 음식으로 먹을 때와 캡슐로 먹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음식은 자연 그대로의 균형이 장점이고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도 함께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식사로 섭취할 때는 지방산이 소화 효소와 바로 만나 흡수가 일정하고 배를 든든하게 채우면서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죠. 하지만 음식만으로 필요한 영양을 채우려면 주 2회 이상 손바닥 2장 크기 생선을 드셔야 하고 낙지, 오징어처럼 큰 몸 생선은 수은 축적이 걱정할 때도 있죠. 가격 조리 번거로운 비린내 때문에 놓치기 쉽고 여름철에는 상하기도 쉬워서 꾸준함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죠. 캡슐이나 액상 영양제는 이런 번거로움을 싹 줄여주죠. 국산 제품도 많고 캐나다, 뉴질랜드 해양 오염이 적은 지역 원료를 들어온 제품은 중국성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돼 있겠죠. 하루 두 알이면 끝이니 편리하고 장에서 직접 방출되는 코팅 기술 덕분에 비린내가 거의 없는 제품들도 많아요. 단점은 역시 과하면 부작용, 그리고 보관을 잘못하면 산패가 빨라진다는 거죠. 산패란 쉽게 말해 지방이 썩는 거예요. 캡슐을 뜯어놓고 한 달 넘게 상온에 방치하면 내부 기름이 공기나 빛이나 열에 노출해 변색이나 악취가 생기죠. 이렇게 변질된 오메가3는 몸에 들어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세포막을 공격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버려야 되죠. 구입 후에는 원통 바닥에 제조일이하는 개봉 후 냉장 2개월 같은 메모를 써서 냉장고 문 안쪽 칸에 보관해주는 게 좋고, 알약이 서로 붙거나 냄새가 나면은 아깝더라도 또 폐기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이제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하나가 남겠죠.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EPA, DH 합계를 하루 250에서 500mg 이상 섭취하라고 권장을 했어요.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염증성 관절 질염이 있다면 1000에서 2000mg까지 올려도 안전하고, 우리나라 식약처가 정한 2000mg 이하는 무난한 범위죠. 4000mg 이상은 심장 전문의가 처방하는 치료 용량이라고 생각하고 자의로 고용량을 몇 달씩 드시는 일은 피하시길 바래요. 실제 식단에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월요일에서 목요일 저녁에는 조림 말고 구운 고등어를 반토막, 화요일 점심은 연어 샐러드, 토요일 아침은 들기름 한 큰술 넣은 시래기국을 드신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렇게만 해도 섭취량이 EPA, DH 합계로 약 4000mg 정도가 돼서 식사만으로도 충분에 가까워지죠. 다만 생선을 자주 못 드시는 주간도 있기 마련이니 그때는 5000에서 1000mg 정도 그램 캡슐을 하루 한두 알 정도 보충해 흔들림 없는 평균치를 맞추시면 돼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도 소개해야겠죠. 들깨, 아마씨, 치아시드, 호두, 시금치에도 알파리놀렌산이 많죠. 문제는 체내에서 EPA, DH로 바뀌는 비율이 5% 안팎으로 낮아서 그만큼 쓰려면 들기름 하루 2큰술 이상 드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분은 그 전환 효율이 더 떨어져 해산물이나 미세 조류에서 뽑은 DH, EPA를 직접 섭취하는 편이 낫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나는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까 하고 궁금하실 텐데, 포장 뒷면에서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첫째, EPA, DH 합계 함량이 캡슐당 최소 300ml 이상인지, 둘째, IFOS나 고드, MSC 같은 국제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지, 셋째, 산패도를 나타내는 수치, 토토스 수치 20 있는지, 이 세 줄만 합격이면 가격대는 예상과 복용 편의성에 맞춰 고르셔도 큰 차이가 없어요. 복용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일본 산업기술연구소의 동물 실험에서 아침 식후 섭취 시 중성지방 개선 효과가 더 컸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아침을 권하는 전문가가 많아요. 다만 약을 여러 가지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알량이 버겁죠. 그럴 땐 저녁 식사 직후라도 괜찮죠. 중요한 건 빈속만 피하고 매일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복용해서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에요. 비타민을 그냥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잘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비타민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가라는 궁금증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젊을 때는 몰라도 60대 이후에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일상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하고 약국 진열대로 향하죠. 하지만 아무 비타민이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드시면 기대한 효과는커녕 위장, 신장 같은 장기가 오히려 고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이란 이름을 같아도 몸에서 하는 일과 흡수되는 것이 다 달라요.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할 영양소는 비타민 C죠. 이유가 있죠. 첫째, 우리 몸속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지어주는 항산화제고, 둘째, 부족하면 피로나 감염, 혈관 파열 같은 심각한 문제가 금세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위산 분비가 줄고 장점막이 약해져서 예전만큼 흡수가 잘 되지 않죠. 따라서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중요해져요. 가장 흔한 실수는 공복 한 방울이죠. 배가 비어 있을 때 산소
성분이 강한 비타민 C를 한꺼번에 1000ml 이상 털어넣으면 위벽이 그대로 자극을 받아 쓰림이나 더부룩한,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이어지죠. 마치 소금물을 빈 컵에 붓는 거랑 같죠. 컵이 스펀지처럼 흡수해주지 못해 온벽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 꼭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드셔주시는 게 좋고, 밥과 반찬이 쿠션이 돼서 자극을 흡수하고 음식이 소화되는 두세 시간 동안 비타민 C가 음식 속 발암물질까지 동시에 처리해주니 일거양득이죠. 나는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괜찮던데 하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혈중 농도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죠. 아침 한꺼번에 1000ml 삼켜도 점심 무렵이면은 몸속 농도는 많이 줄어들죠. 전문가들이 권하는 분할 복용이 여기서 나와요.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3번 한 번에 2000ml씩 총 6000ml를 드시면 하루 24시간 내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항산화 효과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는 농도가 면역세포를 돕고 혈관벽을 보호하고 방광과 대장을 지키는 일도 한꺼번에 담당하죠. 혹시 6g 너무 많지 않나 걱정이 되신다면 자연계 동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나 염소 같은 포유류는 몸무게 1kg당 보통 70에서 250ml의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요. 몸무게 60kg 성인을 환산하면 최소 4000ml, 많게는 1만 ml 이상이에요. 우리는 합성을 못하니 음식과 보충제로 채워야 되겠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미세먼지, 가공식품 등등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요인이 많으니 동물과 비슷한 범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죠. 단 처음부터 고용량을 넣으면 장이 놀라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500ml, 1000ml 천천히 늘리는 적응 기간도 꼭 필요해요. 형태도 생각해야죠. 가루형은 불필요한 부용제가 거의 없어서 흡수가 빠르고 위 부담이 적겠죠. 다만 공기에 닿는 순간 산화가 시작되므로 물 한 모금 드시고 가루를 넣고 바로 삼키기, 요령도 좋겠죠. 물컵에 미리 타두면 시간을 끄면 진한 녹차처럼 갈색으로 변해서 효과가 떨어져요. 정제는 외출 시에는 간편하지만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한 첨가물이 들어가 위가 약하신 분은 더부룩할 수도 있겠죠. 리포좀 형태는 지질막으로 감싸서 흡수율이 높은 대신 가격이 비싸겠죠. 대장까지 도달해 장내균을 바꿔 부가 효과가 줄어드는 또 단점이 있고, 각자의 위장 상태와 예산, 외출 패턴 등등에 맞춰서 선택해서 골라 드시면 돼요. 속쓰림 때문에 중성 비타민 C라고 불리는 아스코르베이트 형태를 찾는 분도 계세요. 산성일 때보다 항산화력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잊지 말고 위벽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 C의 핵심 무기를 반쯤 포기하는 셈이니 차라리 식사와 함께 용량을 줄여서 천천히 늘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비타민 C는 가루가 신맛 때문에 거북하다면 꿀이나 요구르트에 살짝 섞어서 드셔도 좋지만 반드시 즉석에서 바로 드세요. 비타민 C가 몸 밖으로 모두 빠져나가 버린다는 주장도 흔하죠. 실제로는 흡수된 양 가운데 일부가 방광으로 배출되면서 소변 속 활성산소를 중화해 방광벽을 지켜주기도 해요. 또 흡수되지 못한 잔여분은 대장을 통과해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좋아주기도 하고, 배설이 아니라 통로 치료라는 표현이 더 가깝죠. 이 덕분에 꾸준히 드시는 분은 밤중에 소변 자주 보기, 대장 용종 재발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사례도 꽤 많아요. 콩팥이 약한 분들은 비타민 C가 결석을 만든다는 경고에 걱정이 많죠. 사실 이 결석은 체질이나 수분 섭취나 칼슘 제제 등 복합 요인으로 생기죠. 일반적으로 6g 이하 경구 복용만으로 신장을 무조건 망가뜨린 사례는 적어요. 다만 결석 이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300ml 정도랑 비타민 B6를 함께 드시고 수분을 하루 2리터 이상 유지하면 결석 위험을 크게 낮출 수가 있어요. 입안이 마르기 전에 한 컵씩 틈틈이 물을 한번 챙겨보세요. 콜레스테롤 관리도 놓칠 수가 없겠죠. 비타민 C는 콜레스테롤이 호르몬, 담즙, 세포막 재료로 쓰이도록 대사를 촉진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약 10에서 15% 정도 자연스러운 하향 효과를 보이는 연구도 많아요. 하지만 수치를 억지로 바닥까지 낮추면 오히려 면역세포 재료가 부족해져서 암 치료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니 혈액 검사 결과를 과도하게 절대시하기보다는 항산화 밸런스를 맞춰주는 방향이 더 안전하겠죠. 뇌 건강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산소를 약 20%나 써서 활성산소가 넘쳐요. 몸은 스스로 뇌에 비타민 C를 농축해 방어맥을 세우는데, 나이가 들고 음식 섭취량이 줄면 보충이 필요하겠죠. 하루 3번 나눠 먹기만 잘해도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늦어지는 사례가 실제 임상이나 장기 관찰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어요. 퍼즐 풀기, 노래 배우기 같은 뇌활동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그럼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침 식탁에 비타민 C 꺼내놓죠. 밥과 국을 두어 숟갈 먹은 뒤 물 한 모금으로 비타민 C 약 1000ml에서 2000ml를 넣고 삼키죠. 점심은 외식이라면 휴대용 파우치에 정제를 준비했다 반찬이 몇 숟갈 들어간 시점에 같은 용량을 복용하죠. 저녁은 기과에서 식구들과 식사할 때 똑같이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3000ml에서 한 6000mg을 무리 없이 채울 수가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용량이나 횟수를 조정해 보시고 자신의 위장 상태를 테스트해 보셔야죠. 속이 편안하면 유지를 한번 해보시고, 불편하면 500ml에서 1000ml 정도씩 줄여서 다시 적응하는 시기로 조절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약을 들으시는 분들은 상호작용도 확인이 필요하죠. 특히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응고제, 특정 항암제,
철분제, 셀레늄과는 동시 복용 시 흡수나 약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하죠. 혈색소증처럼 몸에 철이 과다 축적되는 드문 질환이 있으신 분도 전문가랑 상담 후에 용량을 정해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비타민 C만 챙기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연이나 비타민 D3, 오메가3, 지방산은 서로 시너지가 있어서 면역이나 뇌뼈 건강을 함께 지키는 삼총사 역할을 하죠.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알약을 삼키면 위장 부담이 늘어나니 비타민 C를 식사 중간에 먼저 드시고, 지용성인 비타민 D나 오메가3는 식사 끝 무렵이나 간식 때 드시고, 아연은 다른 미네랄과 겹치지 않도록 저녁에 따로 챙겨 드시는 식으로 나누어 드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흡수율도 좋아지고 속도 괜찮아지고. 과일만 먹으면 천연 비타민 C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나요? 하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불행히도 요새 농산물들은 토양 고갈, 저장 유통 과정에서 영양 손실이 커서 과일만으로 1000ml 이상을 채우기는 힘들어요. 딸기 한 마구니, 레몬 2-30개를 매일 드실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고, 그래서 천혈문 유래든 발효합성이든 순도 95% 정도면 경구 보충제로도 충분해요. 석유에서 뽑는다는 헛소문은 무시하셔도 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비타민C, 의약품 비타민C는 모두 인증된 제품이어서 부담 없이 믿고 드셔도 돼요. 실천은 어렵지 않아요. 첫째, 위장에 부담이 없도록 식사와 함께 나눠 드시고, 둘째, 하루 총량은 3000에서 한 6000ml 정도를 목표로 하되 개인 체질에 맞춰서 천천히 적응해 가시면서 올리고, 셋째, 가루형, 정제형, 리포조말령을 상황에 맞게 섞어 쓰고, 넷째, 충분한 물과 함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를 곁들여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섯째, 드시는 약물이 있다면 2시간 간격을 지키고. 이 5가지만 생활화해도 암이나 치매, 실혈관 질환 위험을 동시에 낮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건강관리에는 왕도가 없어요. 오늘 한 번에 6000ml를 먹고 내일 잊어버리면 어제 땀 흘려 운동하고 오늘 종일 누워있는 것과 같죠. 매일매일 꾸준히 밥상위에 비타민C 물컵 하나를 놓아두세요. 가족끼리 오늘 비타민 먹었어? 서로 확인해주면 더 좋죠.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입이 먼저 기억해주죠. 다음으로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영양소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기본이 되는 것은 여전히 균형 잡힌 식단이랑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고, 그 토대 위에 비타민C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혈관을 보수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 같은 만성병으로 여러가지 약을 드시는 분도 의료진과 상의해서 안전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래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도 될까? 망설이지 마세요. 몸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을 기억해요.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에 비타민C 한 통을 올려두면서 여러분의 내일은 더 가벼워지고 활력은 더 길어질 거예요. 함께 실천해서 100세 시대를 우리 건강하게 걸어가 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추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좋은지, 식탁에서 다른 재료와 또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혹시 약을 드시는데 부추가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이 또 앞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추의 대표 효능부터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 음식과 꺼려야 할 궁합, 섭취할 때 주의사항,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보관 비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시장에서 부추를 사오셔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부추는 예로부터 간의 채소로 불리며 이 인삼부럽지 않은 보양채소로 인정받아왔어요. 부추 특유의 그 알싸한 향은 황화아릴이라는 유황 화합물에서 나오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해독 효소를 자극하고 피 속에서 찌꺼기를 녹이고 위와 장의 운동을 살려 음식물이 더부룩하게 머무는 시간을 줄여줘요. 더불어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고 눈의 망막도 보호할 수 있죠. 비타민 C와 E도 고르게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잡아주니 노화속도도 느려지고 손발저림이나 수족냉증처럼 혈액순환 때문에 막혀 나타나는 증상도 서서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칼륨 함량은 시금치보다는 높아서 몸속 나트륨을 잡아 빼니 혈압 조절에 또 도움을 주고, 이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쓸어내려서 변비 예방에도 안성맞춤이겠죠.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만나면 얻는 이득이 또 배가 돼요. 두부 속 이소플라본은 뼈에서 빠져나가려는 칼슘을 붙잡아서 골다공증도 예방시키고, 콩 단백질과 부추의 황화아릴이 손을 잡으면 근육 합성을 도우면서도 혈관 안쪽에 들러붙은 LDL 콜레스테롤을 부드럽게 또 씻어 내려주죠. 게다가 이 두부의 많은 엽산은 혈관 파괴물질 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바꿔 독성을 또 없애주는 효과도 있고, 고혈압이나 뇌졸중, 치매까지 한꺼번에 예방하는 든든한 후원군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부는 몸이 차가운 성질이라 속이 냉한 분이 많이 드시면 설사를 부를 수가 있는데, 부추가 따뜻한 기운으로 찬 성질을 눌러주니 이 배탈 걱정은 또 덜어주겠죠. 실제로 부추를 잘게 썰어서 물기를 뺀 두부, 달걀, 그리고 부침가루와 섞어서 7cm 정도로 납작하게 지져내면 부추 두부전이 완성이 되는데, 기름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쓰면 오메가3까지 챙겨 또 금상첨화가 되겠죠. 사과와의 만남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과는 비타민C나 폴리페놀, 수용성 섬유, 펙틴 덩어리인데, 부추의 비타민
비타민 A랑 E와 함께 같이 들어가면 항산화 능력과 장 해독 속도가 또 눈에 띄게 올라가요. 특히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당뇨 관리에도 좋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대장암 예방 효과도 커지겠죠. 방법은 간단해요. 부추 약 30g과 껍질째 씻어 씨만 뺀 사과 약 3분의 2조각, 물 150ml, 올리브유 한 큰술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서 이제 부추, 사과 주스를 만드세요. 새벽 공복에 한 잔 드시면 속이 또 편안해지고 아침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서 체중 조절까지 덤으로 얻으실 거예요. 돼지고기와도 또 찰떡궁합인데 부추의 알리신은 돼지고기 안에 비타민 B1, 티아민 성분의 흡수를 4배에서 5배나 끌어올려서 피로를 훨씬 더 빨리 풀어줘요. 돼지고기가 원래 차가운 성질이라서 속이 냉한 분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부추가 따뜻한 기운으로 균형을 잡아주니 소화가 잘 되고 이 더부룩함도 적어요. 드실 때는 기름기를 뺀 앞다리살이나 안심으로 수육을 삶아 부추, 양파, 식초, 참기름으로 만든 상큼한 부추 겉절이를 한번 곁들여 보세요. 고기의 잡내는 사라지고 이 씹을수록 달큰한 향이 올라와서 젓가락을 부르는 반찬이 돼요. 브로콜리와 부추를 또 한 그릇에 담으면 눈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어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이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비타민 C나 E, 베타카로틴도 부추 못지않게 많은데 이 두 재료를 같이 데쳐서 간장이나 식초, 참기름 소스에 살살 묻혀놓으면 삼색 채소가 어우러진 건강 무침이 되죠. 비타민 A랑 C랑 E가 한꺼번에 들어갈 때 서로의 산화를 막아 흡수가 배가 되니 망막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확실히 또 눌러줄 수가 있고 황반병선이나 안구건조, 야맹증 즉 위험을 낮추는데도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부추는 따뜻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아 얼굴이 자주 붉고 입안이 잘 헐거나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과량으로 드시면 오히려 두통이나 어깨 결림, 가슴 답답한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루 섭취 적정량은 이 생부추 기준 70에서 80g, 데친 부추는 약 100g 안팎이면 충분하고 또 칼륨이 많아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추석 중이거나 고칼륨혈증 위험이 있는 분은 갑자기 하루 큰 한 단씩 드시기보다는 두세 줄기 정도로 조금씩 양을 늘리면서 우리 혈중 칼륨 수치를 체크하셔야 돼요. 혈압약, 특히 칼슘 기량제나 ACE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일시적으로 저혈압이 올 수가 있으니 공복과식은 피하시고 꼭 식사와 함께 나눠 드시는 게 좋겠죠. 부추와 소고기는 가능한 따로 드시는 편이 또 안전해요. 두 재료 모두 따뜻한 속성을 가져서 함께 드시면 열 에너지가 또 과하게 몰려서 사람마다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소고기의 흡수율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또 부추 특유의 황화릴 향이 강해서 어패류의 신선한 풍미와 부딪히면 약간 씁쓸한 맛이 돌 수 있으니 회나 생굴, 새우젓처럼 날것 해산물과 곁들일 때는 양을 조금만 사용하거나 대신에 실파나 미나리를 써서 향을 부드럽게 잡아주면 좋겠죠.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보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추는 잎이 얇아서 수분이 날아가면 금세 풀이 눅눅해져요. 또 영양도 내려가요. 장을 보고 오신 날 즉시 밑동의 흙만 살짝 잘라내서 차가운 물에 20초 정도 흔들어 씻은 다음 밑동 약 1cm가량만 물기가 남도록 키친타월로 톡톡 찍어줘요. 그 뒤에 젖지 않은 새 키친타월 한 장을 펼쳐서 부추를 가지런히 올리고 끝에서부로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에 밑동 쪽이 아래로 가도록 세워서 지퍼백에 넣고 냉장고 문 안쪽이 아니라 야채 칸 안쪽 깊숙이 세워두시면 일주일 정도 지나도 시들시들해지지 않고 연초록빛을 유지해요. 만약 오래 두고 드셔야 되면 깨끗이 씻어 약 4cm 정도 길이로 썰어서 물기를 제거한 뒤 살짝 데쳐서 한 끼 분량으로 지퍼백에 나눠서 냉동하면 3주까지는 비타민 손실이 적다고 해요. 해동은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하시고 또는 바로 볶음팬에 넣어 가열하시면 색도 맛도 크게 변하지가 않죠. 나이가 들면서 약을 이것저것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당뇨약 중에 설포닐 우레아 계열이나 인슐린을 쓰시는 경우 부추 자체가 혈당 상승을 늦춰주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약을 그대로 쓰면 빈혈, 떨림, 저혈당 이런 증상이 또 올 수가 있어요. 또한 와파림류의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부추를 한꺼번에 여러 장씩 부추전에 넣어서 매일 반복적으로 드실 경우에는 그 수치가 변할 수 있으니 주 2, 3회나 한 장씩 나눠 드시고 담당 의사와도 미리 상의하시면 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이제 간단하면서도 효과 확실한 일주일 부추 건강 캘린더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월요일 아침은 부추 사과주스 반컵에, 점심은 현미밥 반 공기에 부추 된장국, 저녁은 부추 두부전 2장, 화요일은 점심을 건너뛰고 대신 부추 브로콜리 무침을 넉넉히 만들어서 고구마찜 반 개와 함께 드시면 또 포만감이 오래 가겠죠. 수요일 저녁에는 돼지고기 수육에 부추 양파 겉절이를 곁들이고 목요일 아침에는 부추 바나나 요거트를 넣은 스무디로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 보시고 금요일 점심은 보리밥 위에 부추나물을 듬뿍 얹은 비빔밥, 토요일에는 된장이랑 청양고추 살짝 넣어 끓인 부추 해장국으로 속을 달래고 일요일 저녁은 데친 부추와 삶은 달걀을 곁들인 오리 훈제 샐러드로 한 주를 정리해 보시면 부추의 다양한 얼굴을 지루하지 않게 즐기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새벽에 부추전을 부쳐서 바삭바삭하게 유지하는 작은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반죽에 찬 소주 한 큰술을 한번 넣어보세요.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전 부침 속 수분을 조금
조금 빼주기에 훨씬 바삭하고 오래 두어도 눅눅해지지 않아요. 또 남은 전은 한 장씩 유산지로 분리해서 얇게 쌓아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중약불 후라이팬에 다시 구우면 첫날 그 맛 그대로 살아나죠. 부추는 값도 싸고 손질도 쉽고 냉장고에만 잘 세워두면 일주일 내내 싱싱해요. 혈관이나 간이나 그리고 눈, 장, 뼈를 고루 돌보는 천연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식탁에서 한번 챙겨 드시길 권해요. 혈압계, 혈당계, 소변검사표 숫자가 달라질 때 부추 한 단의 힘을 몸소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물컹하고 보랏빛이라 손이 잘 안 간다는 이유로 밥상에서 자주 밀려났지만 알고 보면 혈관이나 눈이나 뇌, 장, 피부까지 두루 챙겨주는 보석 같은 채소인 가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제철만 되면 일본에서만 한 해 6만 kg을 사갈 정도로 인기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약 100g도 안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가지가 몸속에서 해내는 놀라운 일들이랑 건강하게 드시는 법 함께 곁들이면 힘을 2배로 키워주는 식재료, 주의해야 할 부작용, 그리고 맛, 영양을 살려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이 보관 요령까지 한번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세요. 먼저 한번 효능부터 살펴볼까요? 가지가 자주색 옷을 입은 까닭은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 덕분이에요. 양파나 포도에도 들어있지만 가지 껍질에는 특히 이 나수닌이라는 안토시아닌이 가득해요. 나수닌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산화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과도한 철분이 세포를 녹쓰는 것을 막아서 혈관노화와 염증을 동시에 잡아주는 성분이에요.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이나 중성지방이 높다는 검진 결과를 받으신 분께 가지가 권장되는 이유죠. 실제 국내 대학 연구에서 8주 동안 매일 가지 약 150g을 섭취하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약 18%, 중성지방이 약 18% 감소했고 혈압도 수축기 이완기 모두 약 5 정도 내려갔다고 해요. 두 번째 장점은 강력한 항산화 항암 작용이에요. 가지 껍질뿐 아니라 속살에서도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죠. 이 성분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이 노화 촉진 물질을 제거하고 발암 물질이 세포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을 막아줘요. 일본 농림성식품연구소가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의 발암 물질 억제력을 비교했더니 가지가 80% 이상 억제율로 1위를 차지했대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과 같은 이 소화기관과 호르몬 영향을 받는 암 모두에서 보호 효과가 확인됐대요. 세 번째는 눈 보호예요. 안토시아닌은 망막에 있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재생될 때 꼭 필요한 조효소 같은 구실을 해요. 로놉신은 빛 자극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스위치인데 나이가 들면 재생 속도가 떨어져서 밝은 데 나왔다가 한참 동안 눈이 부시죠.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로놉신 합성이 빨라져 야맹증과 황반변성 위험이 낮아지죠. 더불어 속살에 든 베타카로틴도 시력 보존에 힘을 보탤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장과 간을 동시에 달리는 해독작용이에요. 가지 100g에는 약 3g, 고구마보다 또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변비를 풀어줄 수가 있죠. 특히 스폰지 같은 조직이 용해성, 불용성 섬유를 골고루 품고 있어서 배변은 부드럽게 하고 독소 배출은 시원하게 도와요. 공복에 가지찜과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곁들이면 묽은 변이 잘 흘러나온다는 후기도 많아요. 또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녹이고 담즙 흐름을 촉진해서 지방간이나 담즙 정체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염증이나 통증 완화죠. 가지 꼭지와 꽃받침에는 이 스코폴레틴이랑 스코파론이라는 특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구내염이나 치주염, 인후통 같은 점막 염증을 진정시키고 신경성 두통, 근육 경련을 완화해요. 민간에서는 잘 말린 꼭지를 달여서 그 물로 각을 해서 입냄새와 잇몸 붓기를 다스렸는데 현대 연구에서도 항균이나 항염 효과가 입증이 됐죠. 여섯 번째는 체중이나 혈당 관리죠. 가지 속 식이섬유 폴리페놀은 탄수화물 소화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아줘요. 같은 이유로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져서 복부지방 축적도 줄어들죠. 클로로겐산은 간에서 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고 베타카로틴은 지방 연소를 도와서 다이어트나 지방간 내장 지방 문제를 해결해서 시너지를 내요. 일곱 번째는 뇌 건강이에요. 나수닌과 마그네슘, 비타민 B6 그리고 엽산은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돕고 치매를 부르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억제하죠. 65세 이상 노인 약 12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가지에 들기름을 함께 드신 분은 12주 정도 뒤에는 단기 기억이나 언어 기억 검사에서 대조군보다 약 25% 높은 점수를 기록했대요. 여덟 번째는 피부나 모발 건강이죠.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과 루페올은 여드름의 균을 증식을 억제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할 수가 있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나 E는 이 진피층의 콜라겐을 보호해서 잔주름을 늦추고 두피 혈류를 개선해서 탈모 예방에도 보탬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가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100% 살릴까요? 핵심은 찐다, 들기름을 곁들인다, 삶은 물은 버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예요. 상명대학교 연구팀이 가지 약 100g을 물에 삶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찜기에 쪘을 때 이 항산화 성분 변화를 비교했어요. 생가지는 클로로겐산 약 271mg이었는데 물에 삶자 25mg로 뚝 떨어졌어요. 전자레인지는 6분 후에 225mg, 14분 후에 120mg까지 감소했는데 반면 찜기에 12분 쪘더니 약 375mg로 오히려 늘었어요. 수용성 안토시아닌이 수분만큼 빠져나오지 않고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추출률이 높아진 덕분이죠. 그러니 가지는 손질해서 찜기에 6분에서 12분이 표준 조리법이에요. 꼭지를 버리지 않는 것도 팁이에요. 가지 요리를 할 때 덜어낸 꼭지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이나 건조기에 말려두었다가 한 주먹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약 15분 정도 달여서 보랏빛이 되는 연한 차로 만들면 천연 구강 세정대가 돼요. 식혔다가 약간의 소금을 타서 각을 하면 잇몸이나 입안 염증이 가라앉고 입냄새가 또 줄어들죠. 차는 냉장 보관해서 하루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가지에 들기름을 더하면 영양 흡수가 2배로 또 좋아져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성분이 들기름 지방과 섞여서 흡수율이 높아지고 들기름 오메가3가 가지의 항산화력을 강화해서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되죠. 방법은 간단해요. 찐 가지를 살짝 식힌 뒤에 들기름 한 숟갈, 간장, 식초를 다진 마늘, 깨소금을 약간 섞어서 무치면 돼요. 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완성한 뒤에 불을 끄고 잘게 썬 찐 가지와 들기름 한 숟갈을 넣어서 약 1, 2분 정도 뜸들여도 풍미가 훨씬 부드러워지죠. 가지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궁합 좋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랑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예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안토시아닌과 함께 눈 혈관을 이중 보호하죠. 두 번째는 들깨우드, 아몬드 같은 견과류, 불포화 지방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고 단백질이 추가돼서 이 포만감이 오래 갈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토마토, 레몬, 파프리카처럼 비타민 C가 많은 재료예요. 비타민 C가 안토시아닌의 산화를 늦춰서 색과 향, 항산화 효과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죠. 지나치게 짜거나 달고 설탕, 소금, 이 MSG가 많은 가공 양념이나 튀김, 삼겹살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가지의 혈관 청소를 떨어뜨리고 지방 흡수를 오히려 늘려요. 섭취할 때 주의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가지는 찬성질이에요. 손발이 늘 차고 설사나 복통이 잦으신 분들은 하루 약 150g 이내에 찬물 대신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생가지를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절대 피해야 돼요. 배 아프게 하는 이 솔라닌이 생가지는 개당 약 10mg 이상 들어있어서 위경련이나 현기증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열을 충분히 가하면 대부분 분해되니까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세 번째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히스타민 과민증이나 아토피가 심한 분은 가지 속 히스타민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한 뒤 섭취량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만성 신부전으로 칼륨을 제한해 드시고 계신 분은 가지의 칼륨이 혈중 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50에서 70g 이하로 줄이거나 의료진과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보관은 싱싱할수록 맛있다 원칙을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가지는 수분이 94% 정도 돼서 금세 숨이 죽고 껍질이 쭈글쭈글해지죠. 장을 보신 날 바로 조리하시기 가장 좋고, 남길 때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서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눕혀둬요. 껍질이 까맣게 변하거나 씨가 갈색으로 비칠 만큼 오래 두면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데쳐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면 3개월까지도 거뜬한데, 해동 없이 그대로 찜통에 2, 3분만 다시 쪄내면 처음과 큰 차이 없이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가지는 안토시아닌이나 클로로겐산이나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같은 귀한 성분을 한 몸에 담아서 혈관 청소, 혈압, 혈당 안정, 눈보호, 장해독, 항암, 피부, 관절 염증 많죠. 다이어트에 부성 개정까지 이런 걸 책임지는 이 만능 보랏빛 약초예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껍질째 쪄서 들기름이랑 비타민 C 풍부한 채소랑 함께 드시고, 꼭지는 버리지 말고 말려서 각을 차려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단 생가지는 금물이고, 몸이 차신 분은 신장질환, 항히스타민 복용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되고, 보랏빛이 선명한 단단한 가지를 사서 바로 조리하거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 남은 건 데쳐서 냉동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가지의 맛과 영양 성분이 오래가요. 이제는 가지가 물컹해져서 싫다는 기억을 잠시 접어두시고 반찬으로 찐 가지 들기름 무침 한 접시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혈관이 맑아지고 눈이 덜 피로해지면서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서 시원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